반갑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빈책방 여러분의 낭독자 이름입니다. 찰스 디킨스 장편소설 데이비드 코퍼필드 12번째 시간입니다. 48장부터 이어서 들려드립니다. 48장 가정. 신문사 일을 빠뜨리지 않고 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면서 나는 저술에 전력을 다했다. 그 책이 세상에 나오자 대성공을 거두었다. 내 귀에 들려오는 세간의 호평에 나는 별로 놀라지 않았다. 하지만 내 작품에 대해서 민감하게 의식하고 누구보다도 자신의 업적을 높이 평가했던 것은 의심할 여지도 없는 일이었다. 자신을 믿을 수 있는 훌륭한 이유를 지니고 있는 사람은 남들의 신뢰를 쌓기 위하여 그들 앞에서 결코 자만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나는 인간성을 관찰하는 가운데에서 늘 느껴왔었다. 이러한 이유로 나는 자중해서 하는 데에 겸손을 잃지 않았고 칭찬을 받으면 받을수록 거기에 보답하려고 노력했다. 다른 모든 중요한 것들은 나의 추억을 기록한 것이지만 이 기록에 있어서는 나 자신이 쓴 여러 창작의 역사를 더듬어가는 것이 내 목적은 아니다. 그 창작들은 그 창작대로 말할 바를 말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내버려 둔다. 우연히 내가 이 소설들에 대해 언급하게 되는 것은 단지 나의 발전의 한 부분으로서일 따름이다. 지금까지 나는 천성과 우연이 나를 당연히 작가로 만들었다는 믿을 만한 근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가지고 나의 일을 해왔다. 이러한 확신이 없었더라면 나는 틀림없이 저작 생활을 떠나서 다른 일에 정력을 기울였을 것이다. 천성과 우연 때문에 내가 과연 무엇이 될 것인가를 알아내고 오로지 그렇게 되고자 정진했을 것이다. 신문 및 그 밖의 기고로 내 수입이 커졌기 때문에 나는 이 새로운 성공이 이루어지자 그 재미없는 의회 토론의 속기에서는 당연히 자유로워질 자격이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어느 즐거운 밤에 내가 마지막으로 의회의 풍적 음악을 기록한 이후로는 나는 그들의 풍적 음악을 들어본 일이 없다. 그러나 의회가 어떤 실질적인 변화 없이 긴 회의 기간이 옛날 그대로 단조롭다는 것을 요즘도 신문에서 읽고 있다. 나는 지금 1년 반쯤의 결혼 생활을 통해 여러 가지 일을 경험한 끝에 집안 살림살이란 소용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만 치워버렸다. 집안일은 저절로 꾸려나가게 되는 것이어서 어린 소년 하인을 두었다. 그런데 하인이 하는 일은 여자 요리사와 싸우는 일이었으니 그 점에 있어서는 틀림없는 워팅턴이었으나 그러나 이 하인에게는 고양이도 없었고 또 런던 시장이 될 가망성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는 냄비 뚜껑들이 우박처럼 쏟아져 내리는 속에서 살아온 것처럼 보였다. 그가 살아온 생은 일종의 격투였다. 가장 부적당한 경우 우리가 간단한 만찬회를 벌이고 있다든가 또는 저녁 때 몇몇 친구가 방문한 때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며 날아오는 쇠붙이에 쫓겨 부엌에서 고꾸라지며 쫓겨나오곤 했다. 우리는 그 녀석을 내보내고 싶었지만 그 녀석은 우리 부부를 무척 좋아해서 좀처럼 나가려 하지 않았다. 그 녀석은 울보여서 인연을 끊어야겠다는 말을 비치기만 해도 어찌나 설게 울어대는지 어쩔 수 없이 집에 두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녀석에게는 어머니가 없었다. 누이가 하나 있을 뿐 일가 친척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런데 그 누이마저 우리가 그 녀석을 데려온 그날로 미국으로 도망쳐버려서 그 녀석은 우리 집에서 살게 되었다. 그 녀석은 자신의 불행한 처지를 절실히 인식하여 늘 저고리 소매로 눈물을 닦기도 하고 몸을 숙여서 조그마한 손수건 한쪽 귀퉁이에 코를 풀기도 했는데 그 손수건을 주머니에서 완전히 꺼내서 푸는 것이 아니라 항상 아끼고 감추곤 했다. 온수 사납게도 연간 6파운드 10실링으로 고용한 이 불행한 심부름꾼 아이는
언제나 나의 근심 걱정의 원인이 되었다. 그 녀석이 성장해가는 것을 보고 있자니. 그런데 그 녀석은 붉은 강낭콩처럼 무럭무럭 자랐다. 나는 녀석이 수염이 나서 면도를 하기 시작하게 되는 그날, 아니, 녀석이 늙어서 대머리가 되거나 백발이 되는 그날까지도 가슴 아프게 염려가 되는 것이었다. 그 녀석을 내보낼 희망이 보이지 않았으므로 내 자신의 미래를 머릿속에 그려보며 나는 그 녀석이 늙으면 얼마나 귀찮아질 것인가 하고 생각해보곤 했다. 이 불행한 아이가 나를 공경에서 헤어나게 하는 방식은 과연 내가 여지껏 예측해왔던 그대로였다. 그 녀석이 도라의 시계를 훔쳤는데 우리 집에 있는 다른 모든 물건들과 마찬가지로 그것을 치워들 만한 특별한 곳이 없었던 것이다. 녀석은 그것을 돈으로 바꿔 그 돈으로 역마차 바깥자리에 올라타고 런던과 옥스브리지 사이를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며 다 써버린 것이었다. 그 녀석은 의지가 약한 녀석이었다. 내가 기억하기로는 그 녀석이 15번째 여행을 끝냈을 때 보스트리트에 잡혀갔는데 그때 그 녀석의 몸에서는 사페스 반과 볼 줄도 모르는 중국품 피리 하나가 나왔었다. 그 녀석이 참회하지 않았던들 그 놀라움과 그 놀라움이 가져다주는 여러 가지 결과가 그토록 불쾌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냐 그 녀석은 정말 크게 참회했고 더욱이 별난 방식으로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했다. 예를 들면 내가 그 녀석 때문에 부득이 출두했던 그 다음 날 그 녀석은 광해에 있는 신용품 바구니에 관해서 폭로했는데 우리는 그 안에 포도주가 가득 차 있다고 믿고 있었지만 알고 보니 빈병들과 코르크마개 이외엔 아무것도 들어있는 것이 없었다. 이제는 그 녀석의 마음도 후련해졌고 요리사를 헐뜯는 일도 다 끝나버린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하루 이틀 지나자 그 녀석의 양심은 또 새로운 가책을 느껴서 녀석은 그 요리사에게는 자그마한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애가 새벽마다 우리 빵을 가져간 일과 또 그 자신도 매수되어 우유배달부에게 석탄을 내주었다는 것을 폭로했다. 그러고 나서 또 며칠이 지난 후 그 녀석의 제보에 따라 조사한 결과 부엌 연장 틈에서 쇠고기 허리살 몇 점이 발견되었고 넝마 보따리 속에서 시트 몇 장이 발견되었다는 것을 경찰서에서 알려왔다. 그 후 얼마 있다가 이번엔 녀석이 전혀 새로운 방면으로 입을 열어 술집 사환 녀석이 우리 집 물건을 훔쳐낼 생각을 하고 있던 것을 알고 있다고 털어놓아 그 사환이 잡혀가 버렸다. 나는 그와 같은 피해자가 되는 것이 너무도 창피하여 놈의 입을 막을 수만 있다면 놈에게 얼마든지 돈을 주어도 좋고 놈이 도망치도록 경찰을 허용해 준다면 상당한 뇌물을 바쳐도 좋다고 생각할 정도였다. 그러나 놈은 이런 내 심정을 아랑곳 않고 새로운 사실들을 하나하나 발견할 때마다 그 녀석이 내게 무슨 은혜를 입힌다고까지는 말하지 않더라도 무슨 보상이라도 해두는 것 같이 생각하고 있는 데는 정말 화가 나는 일이었다. 마침내 나는 경찰에서 보낸 사람이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오는 것을 볼 때마다 도망쳐서 놈이 재판을 받고 국외 추방 명령을 받을 때까지 눈을 피해가며 살았던 것이다. 그때도 놈은 조용히 있지 못하고 늘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서 국외 처방 전에 도라를 꼭 만나고 싶다고 해서 도라가 면회를 갔다가 철장 안으로 들어서자 기절해버렸다. 요컨대 그가 국외로 추방되어 어느 오지에, 내 지리감으론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 오지의 목동이 되기까지는 이것은 나중에 들은 이야기이다. 베개를 높게 베고 잠자는 날이 없었다. 이러한 모든 일 때문에 나는 다소 진지하게 반성하게 되었고 우리의 잘못을 다른 견지에서 살펴보게 되었다. 도라에 대한 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저녁 나는 도라에게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여보, 우리 집안 살림의 체계와 관리가 부실하여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남들에게까지도 폐를 끼치는 것을 생각하면 매우 가슴 아픈 일이잖소. 한동안 잠잠하시더니 이제 역정을 부리실 모양이죠? 아니요, 그런 게 아니요. 내 말뜻을 설명하겠소. 듣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만 꼭 들려주고 싶소. 여보. 도라는 두 손을 포개고 체념한 듯 귀여운 표정으로 앉아서 나를 바라보고 있다. 여보, 우리가 좀 더 조심성 있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돈과 위안을 잃고 또 심지어 때로는 신경질까지 부리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을 도와주러 오는 사람이나 우리와 거래가 있는 모든 사람을 모두 망쳐놓는 심각한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오. 잘못이란 한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 자신이 올바르게 행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을 모두 나쁘게 만드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그런 트집을 잡으시죠? 목청을 높인 도라의 두 눈이 휘둥그레졌다. 내가 금시계를 가져가는 것을 봤다고 말씀하시다니. 아, 여보. 터무니없는 소리 그만해요. 금시계 이야기를 내가 했단 말이오? 당신이 했죠?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 내가 더 나아지지 않는다고 당신은 말했어요. 날 녀석과 비교했죠. 누구 말이오? 그 심부름꾼 아이요. 당신 너무하세요. 당신의 사랑하는 아내를 쫓겨난 하인 녀석과 비교하다니. 어째서 결혼 전에 내게 대한 당신의 생각을 말해주지 않았어요? 어째서 추방당한 하인 녀석보다도 나를 더 나쁜 여자로 믿고 있다는 점을 말해주지 않았나요? 나에 대해서 그런 끔찍한 생각을 갖고 있다니. 하느님 맙소사. 도라. 그녀가 눈에 대고 있는 손수건을 조용히 떼내려고 하며 나는 대답했다. 이런 짓은 어리석은 일일 뿐 아니라 아주 잘못된 일이에요. 첫째로 그것은 사실이 아니오. 당신은 늘 그 하인 녀석이 거짓말쟁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지금 제게 똑같은 말을 하는군요. 난 어쩌면 좋아. 도라, 정신을 차리고 내가 말한 것과 이제부터 하는 말을 꼭 들어주었으면 하오. 도라, 우리가 고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우리가 다 할 줄 모른다면 그들도 우리에 대한 자신들의 의무를 절대 다하지 않을 거요. 우리는 아무래도 절대 주어서는 안 될 나쁜 짓을 할 기회를 그들에게 주고 있는 것 같소. 나는 한숨을 감추며 말을 이었다. 설사 우리가 좋아서 우리 모든 살림살이를 지금처럼 허술하게 해나간다 하더라도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설사 우리가 그런 식의 생활을 좋아해서 그렇게 사는 것을 즐겁게 여기고 있다 하더라도 그렇진 않지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 도라는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앉아서 훌쩍거리면서도 만약에 내가 불안했다면 왜 결혼은 했느냐. 우리가 식을 올리러 교회에 가기 전날에라도 아무래도 불안해지리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 차라리 그만두자고 왜 말하지 않았느냐. 자기가 상대 못할 여자라면 왜 자기를 퍼트니의 자기 고모님들한테로 보내거나 인도에 있는 줄리아 밀스한테 보내버리지 않았느냐. 그랬더라면 줄리아는 자기를 만나 반가워했을 테고 자기를 보고 쫓겨난 하인 녀석이라고 부르지도 않았을 것이다. 줄리아는 절대 자기를 그렇게 부른 적이 없었다고 중얼거렸다. 요컨대 도라는 몹시 괴로워했고 또 도라가 그런 상태에 빠짐으로써 나를 너무도 괴롭히는 것을 보고 나는 지금까지 그토록 상냥하게 대해준 적은 없었지만 이 같은 노력을 되풀이해봤자 소용없으니 다른 방도를 택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택할 다른 방도가 남아있을까? 그녀의 마음을 가라앉혀 바로잡아주는 것인가? 이 말이 공정하고 믿음직하게 들리는 평범한 말이었기 때문에 나는 도라의 마음을 다 잡아주기로 결심했다. 나는 곧바로 시작했다. 도라가 아주 어린아이 같아 그녀를 즐겁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한없을 때면 나는 근엄하려고 노력했었는데
그 때문에 도리어 도라는 당황하고 나 자신 또한 당황하게 되었다. 나는 생각하고 있던 여러 문제들을 도라에게 말해 주었고 섹스피어를 읽어 주었다. 그래서 마침내는 그녀를 극도로 지치게 했다. 나는 아주 어쩌다 생각난 것처럼 유익한 정보라든가 건전한 의견들을 단편적으로 그녀에게 전해주는 습관이 있었다. 그런데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녀는 피해버리는 것이었다. 내가 아무리 우연인 것처럼 아무리 자연스럽게 내 귀여운 아내의 마음을 다잡아 주려고 애써도 그녀는 언제나 내 의도를 본능적으로 알아차리고는 극심한 불안에 사로잡히는 것을 보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보기에 특히 그녀는 섹스피어를 몸서리 나는 인간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했다. 마음을 다잡게 하는 일은 아주 느릿느릿 진행되어 갔다. 나는 틀에들스 모르게 그를 이 일에 억지로 끌어들였다. 그래서 그가 우리를 찾아올 때마다 도라를 간접적으로 교화시키기 위해서 나는 그 머리 위에 나의 비밀의 계략을 터뜨렸다. 이런 식으로 내가 트레들스에게 준 실제적 지식의 양은 막대했으며 가장 우수한 성질의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도 다만 도라의 기를 죽이고 다음은 자기 차례려니 하는 공포심에 그녀를 항상 조마조마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을 뿐이었다. 나는 학교 선생님 아니면 올감이나 함정의 상태, 말하자면 도라가 파리임에 대해서 나는 항상 거미줄의 역할을 해왔으며 언제나 구멍에서 뛰어나와 그녀를 한없이 난처하게 만들었다. 그래도 나는 이와 같은 중간 단계를 거쳐서 언젠가는 도라와 나 사이에 완전한 공감이 생기고 내가 완전히 만족할 정도로 내가 그녀의 마음을 바로잡아 놓았다는 때가 올 것으로 기대하면서 수개월 동안 꾸준히 그 일을 계속했다. 그러나 그동안 내내 나는 그러한 결심으로 전신의 털을 빳빳이 곤두세우고 있는 고슴도치나 바늘다람쥐와도 같았지만 결국 내가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어쩌면 도라의 마음이 이미 바로잡아졌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문득 떠오르기 시작했다. 더욱 깊이 생각해 보니 아무래도 그렇게 된 것 같았으므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보다는 말로 들려주는 편이 더욱 유익할 것 같이 보였던 나의 계획을 포기하고 앞으로는 철없는 아내에게 만족하고 절대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녀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보기 위해 애쓰지 않기로 결심했다. 나 자신이 현명해지고 신중한 사람이 되고 또 내 사랑하는 아내가 어떤 구속을 받고 있는 것을 보는 데는 지쳐버렸다. 그래서 나는 어느 날 아내에게 줄 예쁜 귀걸이 한 쌍을 집이란 놈에게 줄 목걸이 하나를 사들고 즐거운 기분으로 집에 돌아왔다. 도라는 나의 하찮은 선물에 기뻐하며 내게 즐겁게 키스해 주었다. 그러나 우리 두 사람 사이에는 아주 작기는 했지만 어떤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으므로 우리 두 사람 사이에 그 그림자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마음먹었다. 만약 어딘가에 그러한 그림자가 있어야 한다면 앞으로는 나 자신의 가슴 속에 간직해 두기로 했다. 나는 소파 위 아내 곁에 앉아서 요즘 우리 두 사람 사이가 전만큼 좋지 못했다고 생각되며 그것은 내 잘못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은 말이오 도라. 나는 현명해지려고 노력했던 거요. 아, 그래서 저까지도 현명하게 만들려고 하셨군요. 도라는 머뭇거리며 말했다. 도라의 귀여운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여서 동의를 표한 다음 그 열린 입술에 키스해 주었다. 제가 너무 어린애 같기에 처음부터 당신에게 저를 뭐라고 불러달라고 했는지 알고 계실 거예요. 만일 당신이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절대로 저를 좋아하게 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은 때때로 이렇게 했더라면 더 좋았을 걸 하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했더라면 말이에요, 도라?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녀는 두 팔로 내 목을 껴안고 숨 많은 머리에 가린 얼굴을 나의 한쪽 어깨에 파묻었다.
내 귀여운 아내의 마음을 다잡아 보겠다고 노력하는 것보다 차라리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편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말이지? 나는 나 자신에게 웃으며 말했다. 그런 질문이지. 난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당신이 지금까지 노력해 오신 것이 그거예요? 와, 정말 놀라운 분이군요. 그렇지만 난 더 이상 그런 노력은 절대 안 하겠어. 있는 그대로의 내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으니까. 꾸며대는 이야기 아니죠? 정말이죠? 내 어찌 바꾸어 놓으려 하겠소? 그러니까 우리 우쭐해 보려는 것 같은 짓은 그만두기로 하고 옛날식으로 돌아가 행복하게 삽시다. 행복하게요. 때로는 일이 약간 잘못돼도 당신은 상관하지 않겠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만 해요.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가 남을 나쁘게 만든다는 말은 더는 하지 않겠죠? 네? 도라는 나를 달래듯이 말했다. 그럼. 불쾌한 것보다는 바보가 되는 편이 더 나으니까요. 그렇죠? 있는 그대로의 도라가 이 세상의 다른 무엇보다도 더 좋소. 이 세상이라고요? 아, 세상은 넓은 곳이에요. 그녀는 고개를 젓더니 그 기쁨에 찬 맑은 눈으로 내 눈을 바라보며 내게 키스를 하고는 즐거운 웃음을 터뜨렸다. 도라를 좀 바꾸어 보려는 나의 마지막 시도는 이렇게 해서 끝장이 나고 말았다. 나는 그 일을 기도하는 것이 유쾌하지 못했으며 또 나 혼자만의 지혜로는 감당할 수 없었다. 나는 우리 두 사람의 진로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조용한 방법으로 나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기로 결심했으나 나의 최대한의 노력도 그 성과가 극히 적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진정으로 아내를 사랑했고 그리고 행복했다. 그러나 한때 막연히 예상했던 행복은 내가 즐긴 행복이 아니었고 거기에는 언제나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었다. 만약 아내가 나를 좀 더 도와줄 수 있었고 나와 함께 생각해 줄 상대가 없는 그 많은 생각을 아내가 함께 나누어 가질 수 있었더라면 그것은 나에게 보다 좋았을 것이고 또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나는 실현될 수 없는 나의 어린 시절 공상적인 꿈들을 생각해 볼 때 이미 지나온 어른이 되기 이전에 보다 좋았던 세월이 떠오르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그리운 옛집에서 아그네스와 함께 지낸 흐뭇했던 나날이 사실 저승에서는 그 어느 정도 부활될지는 모르지만 이승에서는 절대로 활기를 되찾을 수 없는 죽은 자의 유령처럼 눈앞에 떠오르는 것이었다. 만약 도라와 내가 알지 못했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었으며 또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것인가 하는 추측이 이따금씩 머리에 떠올랐다. 그러나 그녀는 나의 존재와 완전히 밀착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모든 공상 중에서도 가장 부질없는 것이어서 허공에 떠있는 거미줄처럼 떠올랐다가는 이내 나의 손과 눈이 닿지 않는 곳으로 사라져버리는 것이었다. 나는 늘 그녀를 사랑했다. 내가 지금 마음속에 그려보고 있는 것은 내 마음의 가장 깊숙한 구석에서 졸다가 반쯤 깨어났다가는 다시 잠들어 버리는 것이었다. 내게 그 흔적은 하나도 없었다. 그것이 나의 언행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주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도라는 진정으로 나를 좋아했고 나는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그리고 아그네스가 도라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나의 옛 친구들이 나의 명성이 점점 높아가고 있음을 듣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내가 직접 그들에게 내 책의 내용을 들려주고 있기라도 하는 것처럼 내 친구들이 나의 책을 읽고 있다고 몇 마디 열성 어린 말을 써올 때면 도라는 그 반짝이는 눈에 기쁨의 눈물을 글썽이며 그 편지를 읽어주면서
내가 정말로 정이 가는 나이 많은 제사라고 말했다. 수양이 부족한 사람의 최초의 빗나간 충동이라 했던 스트롱 부인의 말이 요즘 와서는 자꾸 떠올라서 거의 언제나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밤에 자다가도 그 말 때문에 종종 잠이 깼고 꿈속에서도 벽에 새겨진 그 말을 읽기까지 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 마음과 목적이 부합되지 않는 결혼만큼 어긋난 결혼은 없다. 나는 이 말도 기억하고 있었다. 나는 도라를 나 자신에게 적응시키려고 노력해왔지만 그것은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도라에게 맞추어 나가는 수밖에 없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그녀와 나누어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내가 꼭 해야 하는 것은 나 자신의 어깨에 메고 전과 같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이것저것 생각하기 시작했을 때 내가 마음을 쏟으려고 애썼던 수련이었다. 그 결과 2년째가 첫 해보다 더했고 더 좋았던 것은 도라의 생활이 그야말로 밝아진 것이었다. 그러나 그 2년째가 지남에 따라 도라의 건강이 좋지 못했다. 내 손보다 더 부드러운 손이 그녀의 성격을 다듬는 데 도움이 되고 그녀의 가슴에 안긴 아기의 미소가 철없는 아내를 의젓한 여자로 바꾸어 줄 것을 나는 바랐던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는 않았다. 영호는 한순간 그의 작은 감옥에 문턱해서 활개짓을 하다가 사로잡히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서 그냥 날아가 버렸다. 제가 전처럼 다시 뛰어다닐 수 있게 되면요, 대고모님, 도라는 말했다. 집에게 경주를 시키겠어요. 놈은 점점 게으름뱅이가 되어가요. 그건 말이다, 얘야. 대고모는 도라 곁에서 조용히 일하면서 말했다. 놈이 게으른 것 이상으로 몸이 불편한 거란다. 나이라고 하는 건 말이다, 도라. 대고모님은 그 녀석이 늙었다고 생각하세요? 도라는 놀라며 말했다. 아, 집이 늙었다니 참 이상하군요. 얘야, 그건 살아가노라면 우리 모두가 걸리기 쉬운 하나의 병이야. 대고모는 쾌활하게 말했다. 나도 전보다 내가 그 병에서 더 벗어났다고는 느끼지 않아. 그래 보이지 않니? 하지만 집이... 도라는 동정의 눈으로 집을 바라보며 작은 동물인 집까지도... 아, 가엾어라. 아마 그 녀석은 앞으로도 오래 살 거다, 얘야. 대고모는 도라의 한쪽 뺨을 톡톡 치며 집을 보려고 긴 의자에서 몸을 내밀며 말했다. 집은 뒷발로 일어서서 어깨까지 기어 올라오려고 숨을 헐떡거리며 이리저리 애쓰다가 포기해버렸다. 이번 겨울에는 계집 안에다가 풀란내를 깔아주어야만 할 거야. 그렇게 해주면 내년 봄꽃이 피는 것과 함께 다시 활기를 되찾게 될 게다. 아이고 이 개 좀 봐. 놈이 고양이만큼 명이 길어서 죽을 때가 되면 틀림없이 숨을 거두면서 나를 향해 지저댈 거다. 도라가 놈을 도와서 소파에 올라오게 하자 놈은 대고모를 향해 어찌나 맹렬하게 반항하는지 제 몸을 똑바로 가누지도 못하고 곁눈질을 하면서 지저대는 것이었다. 대고모가 놈을 보면 볼수록 점점 더 사납게 지저댔다. 그 까닭은 대고모가 요즘 안경을 쓰고 있기 때문인데 어찌된 까닭인지 놈은 그 안경을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다. 도라가 겨우 달래서 그놈을 자기 옆에 눕혔다. 놈이 조용해지자 도라는 놈의 기다란 한쪽 귀를 손으로 계속 잡아당기며 생각에 잠긴 듯 되풀이했다. 조그마한 집이란 놈까지도. 가엾은 녀석. 놈의 배는 아주 튼튼하고 대고모는 명랑하게 말했다. 그리고 놈의 중후감도 전혀 약해지지 않았어. 틀림없이 놈은 오래 살 거야. 그러나 걔를 경주시키고 싶다면 얘야. 그러기에는 너무 나이를 먹었어. 그러니 내가 한 마리 주겠다.
대고모님, 고맙습니다. 도라는 힘없이 말했다. 하지만 그만두세요. 부탁입니다. 싫단 말이냐? 대고모는 안경을 벗으며 말했다. 집 이외엔 어떤 개도 기를 수 없어요. 집에게 미안해서요. 게다가 저는 집이 아니고는 어떤 개와도 이렇게 친해질 수 없으니까요. 다른 개라면 그 개는 결혼 전에 저를 알 까닭이 없을 거예요. 또 저 사람이 처음 저희 집에 왔을 때도 그 일을 보고 짖지 않았던 개니까요. 집 이외의 다른 개에게는 관심을 갖지 못할 것 같아요, 대고모님. 그렇겠구나. 대고모는 도라의 한쪽 뺨을 다시 토닥거리면서 말했다. 네 말이 옳다. 대고모님, 기분이 상하신 것은 아니죠? 이런, 어쩌면 이렇게도 신경이 예민하담? 대고모는 허리를 구부려서 도라를 내려다보며 정답게 말했다. 내가 화내리라고 생각하다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전 정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좀 피곤해진 바람에 잠시 어리석은 생각이 들었나 봐요. 아시다시피 저는 늘 어리석은 아이죠. 그런데 좀 피곤해서 더욱더 바보가 되어 집에 대한 얘기도 꺼내게 됐어요. 집은 지금까지 제게 일어났던 일을 다 알고 있어요. 안 그래, 집? 그래서 전 녀석이 좀 달라졌대도 소홀히 대할 순 없어요. 그렇지, 집. 걔는 자기 여주인의 품에 안겨서 그녀의 한 손을 가볍게 핥기를 계속했다. 나의 귀여운 도라. 다음 일요일 그녀가 식사를 하러 아래층으로 내려왔다가 옛 친구인 트레들스와 만나 무척 기뻐하던 것을 보고 우리는 그녀가 2, 3일만 지나면 전처럼 뛰어다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다. 트레들스는 일요일이면 언제나 우리와 함께 식사를 했다. 그러나 모두가 2, 3일 더 기다리자고 하고 나서 또다시 2, 3일을 더 기다리자고 했는데도 여전히 그녀는 뛰지도 걷지도 못했다. 나는 매일 아침 2층에서 아래층으로 그리고 밤에는 2층으로 그녀를 안아서 옮기기 시작했다. 그녀는 내 목을 꼭 껴안고는 계속 내가 무슨 내기라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안겨가면서 웃는 것이었다. 간호사 중에서도 가장 쾌활하고 훌륭한 간호사인 대고모가 우리 뒤를 터벅터벅 따라오는 모습은 바로 숄과 베개 뭉치가 움직이는 형상 그것이었다. 딕시는 촛불 운반의 직책을 마다하는 일이 절대 없었다. 드레들스는 자주 계단 밑에 서서 쳐다보며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워하는 그의 아가씨에게 돌아가 보내는 반농담조의 전가를 받곤 했다. 우리가 이루는 행렬은 더없이 명랑했고 말할 것도 없이 그 중에서도 나의 철없는 아내가 제일 명랑했다. 그러나 이따금씩 내가 그녀를 안아 올리면서 내 팔에 안긴 그녀가 좀 가벼워졌구나 하고 느낄 때면 내가 아직 보지 못한 어떤 꽁꽁 얼어붙은 지역으로 다가가고 있기라도 하는 것처럼 일종의 절망적인 공허감이 밀어닥쳐 그것이 내 생명을 오그라붙게 하는 것이었다. 나는 무슨 이름을 붙여보기도 하고 혹은 혼자 깊이 생각하면서 이 감정을 받아들이기를 피해오다가 드디어 어느 날 밤 그 감정이 나를 아주 강한 힘으로 덮치고 있는데 대고모가 꽃같이 귀여운 도라야 잘 자거라 하는 작별 인사를 하고 그녀 곁을 떠나자 나는 홀로 책상 앞에 앉아 아, 이 얼마나 불길한 말인고 꽃 나무 위에서 과시하다가 가지에서 지는 꽃이여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다. 49장 수수께끼. 어느 날 아침 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편지를 받았다.
발신지는 캔터베리. 민법 박사회관에 내 앞으로 보내온 편지를 읽은 나는 상당히 놀랐다. 베개. 저는 혼자서는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해 오랜 세월 동안 우정을 나누지 못하고 단절시켜 왔으나 그 우정은 많은 기억의 색채로 채색된 과거의 여러 광경과 사건들을 명상하는 가운데서나 소생이 법률 수업에 종사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제게 주어진 한정된 기회 속에서도 고마운 정을 늘 저에게 주어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줄 것이 틀림없습니다. 친애하는 귀하. 이 사실은 실로 귀하의 뛰어난 재능으로 말미암아 현저하게 향상된 기하의 지위와 더불어 코퍼필드라는 다정한 이름으로 저의 청년 시절의 친우를 감히 함부로 부르려 하는 제 희망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저의 존경심에서 말씀드리는 그 이름이 애정의 경지에까지 이르는 개인적인 존경심과 함께 저희 집 기록문서, 물론 현명하지 못한 아내의 관리하에 있는 우리 집 대대의 하숙인들에 관한 옛날 기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기록 중에 영구 보존들이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또한 펜을 들어 글을 쓰고 있는 저는 본인의 과실과 우연한 불상사의 연속으로 말미암아 파선한 배와도 다름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이니 찬미나 축하의 말을 올리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보다 유능하고 보다 순결한 사람의 손에 맡겨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귀하의 부업의 여가에라도 이 하찮은 글을 살펴봐 주신다면 경우에 따라 그렇게 해주실 수도 해주지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귀하께서는 어떠한 목적에서 제가 이 서신을 올릴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를 물으실 것입니다. 저로서는 그 물음에 대한 설명을 부연하려 하오며 그것이 금전상의 목적이 아님을 미리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원래 그릇됨을 깨뜨리기 위해 천둥을 사용하듯이 복수에 목말라 분노의 불꽃을 들이대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에게 있을지도 모르는 어떤 잠재 능력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언급함이 없이 중도의 저의 가장 찬란한 환상이 완전히 소멸되었고 저의 평화는 산산조각 났으며 저의 향락의 힘은 파괴되어 버리고 제 마음은 이미 제자리를 지키지 못하며 이제 저는 제 동료들 앞에서 당당하게 활보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게 됨을 용서해 주십시오. 등창이 극에 달한 것입니다. 술잔은 가장자리까지 쓰디 써졌습니다. 벌레가 활동하기 시작했으니 머지않아 그의 먹이를 처치해버릴 것입니다.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탈선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자요, 아내요, 어머니로 활동하는 아내의 영향력 하에서 특수한 고통의 상태에 놓이고 보니 차제에 자신으로부터 도망쳐서 이틀간의 휴식 기간을 지난 날에 향립지었던 수도의 몇몇 군데를 다시 방문하는 데 바치려 합니다. 가정의 평온과 마음의 평화를 위한 다른 안식처들 가운데서도 저의 발걸음은 자연히 고등법원 형무소 쪽으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모레 저녁 7시 정각에 민사범 구치소 남쪽 단밖에 사정이 허락한다면 도착해 읽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이 서신을 드리는 목적은 달성되는 것입니다. 저의 옛 친구인 코퍼필드 대형, 또 법학원의 토머스 트레들스 씨께서 아직도 건재하시고 가까이에 계시더라도 정을 베푸셔서 저를 만나주시고 지난 후일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기대할 자격이 없는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위에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 저의 몰락한 모습을 발견하고 비웃으며 손가락질 하실 것이로 생각하면서 이만 줄입니다. 무너진 높은 탑에 폐허의 자네인 윌킨스 미코버. 나는 이 편지를 되풀이해서 읽었다. 미코버 씨 특유의 고상한 문체와 가능과 불가능의 모든 기회를 이용하여 장문의 편지를 쓰는 그 특이한 취미를 감안해도 그 사연의 밑바닥에는 어떤 중요한 것이 숨어 있다고 믿었다. 그것을 생각해 보려고 이 편지를 내려놓았다가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집어들었다. 내가 몹시 곤혹스러워하고 있을 때 트레들스가 찾아왔다.
여보게, 네가 찾아와줘서 아주 기쁘다. 가장 적절한 때에 올바른 판단을 주려고 찾아온 것이군. 트레들스, 미코버 씨로부터 기묘한 편지가 왔어. 그래? 그럴 수가 있나? 트레들스가 큰 소리로 말했다. 나도 미코버 부인한테서 편지를 받았는데. 걸어와서 얼굴이 상기되고 여기까지 오는 운동과 흥분이 겹쳐서 머리칼들이 꼭 명랑한 요령처럼 곤두선 트레들스는 자기가 받은 편지를 꺼내서 내 편지와 바꾸었다. 나는 트레들스가 미코버 씨의 편지를 읽어내려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그릇됨을 깨뜨리기 위해 천둥 번개를 사용하듯이 복수에 목말라 분노의 불꽃을 들이댄다. 이거 바로 야단났군, 코퍼필드. 트레들스가 하는 말에 나는 대답하고 미코버 부인의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다. 토머스 트레들스 씨, 귀하께서 전에 가까이 사귀던 사람을 아직도 기억하고 계신다면 2, 3분간 시간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떠한 처지에 있다 해도 마음이 아프지만 않다면 결코 귀하의 친절에 의지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이 저로서는 마음 아픈 일입니다만 남편 미코버가 처자식들에게 이전 같지 않아서 그 불행한 귀하에게 하소연하는 바입니다. 제 남편의 행동이 변하고 그이가 난폭해진 것을 도저히 상상도 못하실 것입니다. 그와 같은 남편의 행동은 점점 더 심해져서 이제는 완전히 이성을 잃고 날마다 어떤 발작을 일으키는 실정입니다. 남편이 자기 육신을 악마에게 팔았다고 주장하고 비밀을 간직하는 것이 남편의 중요한 특징이 되었습니다. 걸핏하면 화를 내고 이혼하자는 말을 한답니다. 어젯밤에도 그이는 레몬 과자를 사겠다며 2펜스만 달라고 졸라대는 쌍둥이에게 굴 까는 칼을 들이댔답니다. 이젠 이렇게 편지를 올리는 취지를 말씀드려도 좋겠습니까? 귀하의 호의에 이 몸을 맡겨도 괜찮겠습니까? 허락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귀하의 진심을 잘 알고 있으니까요. 여자의 경우 애정의 눈은 결코 쉽게 멀어지지는 않습니다. 남편은 런던으로 가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을 들기 전에 그이가 밤새 가방에 붙이려고 행선지 카드를 쓰는데 자기는 필적을 감추려 했지만 근심하는 부부간의 예리한 눈은 그만 DON 런던 철자의 일부를 그 꼬리가 똑똑하게 붙어있는 글자를 알아내고 말았습니다. 역마차의 웨스트엔드의 종점은 금십자상입니다. 길을 잘못 든 제 남편을 잘 타일러 주십사고 간곡히 부탁드려도 좋겠습니까? 그리고 남편과 고통받는 그의 가족 사이의 문제에 개입해 주십사고 감히 간청해도 좋겠습니까? 그건 신뢰가 되겠죠. 무리한 부탁이니까요. 만약 코퍼빌드 실기에서 아직도 이 사람을 기억하고 계신다면 안부와 비슷한 저의 소청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서신은 절대 비밀로 해주시길. 아주 무리한 일이겠지만 이 편지에 답장을 보내주신다면 캔터베리 M2 우체국 주소로 편지를 써 보내주시는 것이 공경에 처한 사람이 쓴 주소로 직접 보내시는 것보다 오히려 안전무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인사를 겸해서 베풀어 주신 친절을 믿고 염치 없이 부탁을 드립니다. 당신을 존경합니다. 에마 미코버 올립. 그 편지를 어떻게 생각하나? 트레델스는 내가 그 편지를 2번 읽고 났을 때 내게 시선을 보내며 말했다. 그 편지를 어떻게 생각하니? 나도 말했다. 그는 미간을 찌푸린 채 아직도 미코버의 편지를 읽고 있는 중이었다. 난 이 2 편지가 미코버 씨 부부의 편지에서 보는 평소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해. 트레들스가 말했다. 2 편지가 모두 성의를 가지고 쓰여진 것만은 의심할 여지가 없고 조금도 공모한 것은 아니야. 가엾기도 하지. 트레들스는 미코버 부인의 편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으며 우리는 그 2 편지를 서로 비교해 가면서 나란히 서 있었다. 부인께 편지를 써서 우리가 미코버 씨를 만나겠다고 알려주는 것이 친절일 것 같군. 트레들스가 말했다. 나는 전해온 부인의 편지를 소홀히 취급했다는 죄책감 때문에
그의 의견에 동의했다. 그 편지가 그 당시에는 나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했었지만 나 자신의 일에 몰두해 있었고 소식도 듣지 못해서 그 문제는 내 머리에서 사라져 갔던 것이다. 미코버 씨 부부의 생각을 하기는 했지만 그들이 캔터베리에서 금전상의 채무가 있나 하는 것을 궁금히 여겼고 또 미코버 씨가 우라이아 히프의 서기가 되었을 때 나를 보고 무척 부끄러워하던 것을 회상하곤 했었다. 그러나 나는 우리 두 사람 명의로 미코버 부인에게 위로 편지를 쓰고 서명을 했다. 우리는 그 편지를 붙이기 위해 시내로 걸어 들어갔다. 오후에 대고모까지도 상담을 하는데 끌어들였지만 최종 결론은 미코버 씨가 정한 시간을 지키자는 것이었다. 우리가 지정된 장소에 15분이나 일찍 나갔는데도 미코버 씨는 벌써 와 있었다. 그는 팔짱을 끼고 벽을 향해 서서 감상적인 표정으로 있었다. 우리가 다가가자 상당히 당황해하고 품위가 없어 보였다. 그는 이번 여행의 여러 가지 목적 때문에 검은 법복은 입지 않고 있었으나 옛날 모습과는 아주 달랐다. 대화를 해나감에 따라 그는 차츰 옛 모습을 갖추게 되었지만 그래도 전 같지는 않았다. 여러분, 미코버 씨는 첫인사가 끝나자 말했다. 여러분은 진정 참된 벗입니다. 현재의 코퍼필드 부인과 장래의 트레데스 부인, 다시 말해서 저희의 벗인 트레데스 씨의 행위든 불행이든 간에 아직도 사랑의 대상과 결합되지 않고 있다고 가정하고 그 두 분에 대한 안부를 여쭙는 바입니다. 우리는 그의 공손한 인사에 사의를 표한 다음 의례적인 말투에 반대하고 옛날과 같은 식으로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했다. 이보세요, 코퍼필드 씨. 그는 나의 한 손을 꽉 잡으면서 당신의 따뜻한 우정에 대해서는 오직 황송하게 여길 따름입니다. 한때는 인간이라고 불린 적도 있었던 성전의 한 조각 파편과도 같은 이 사람을 환대해 주시는 것은 우리의 공통적인 본성에 대한 하나의 명예가 되는 심정의 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생애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 흘러간 이 평화로운 곳을 다시 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 하는 참이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틀림없이 부인 덕택일 것입니다. 부인께서는 안녕하시겠죠? 내가 말했다. 감사합니다. 미코버 씨는 대답했으나 부인의 이야기가 나오자 얼굴 표정이 흐려졌다. 그 사람은 그저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고등법원 형무소입니다. 돌고 도는 여러 해 만에 처음으로 날이면 날마다 복도로 밀려와서 못살게 재촉하는 끈질긴 빚쟁이들의 빗발치는 독적을 받지 않게 된 곳도 여기고 어떤 빚쟁이가 잡고 호소할 노커가 문에 달려있지 않는 곳도 여기고 영장을 직접 송달해야 하는 절차도 필요 없고 구류자는 대문간에 재우기만 하면 되는 곳도 여기입니다. 여러분. 우린 모두 그 후 줄곧 잘 지내왔죠, 미코버 씨. 나는 대답했다. 코퍼필드 씨. 미코버 씨는 씁쓸하게 대답한다. 제가 그 은신처에 기거하던 시절 저는 동숙자를 정면에서 대하고 그가 내 기분을 상하게 하면 머리통을 갈겨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 동숙자와 저 자신은 이제 그렇게 멋진 사이가 아닙니다. 초췌한 모습으로 그 건물에서 몸을 돌린 미코버 씨는 한쪽으로는 내가 내민 팔을 잡고 다른 한쪽으로는 트레들스가 내민 팔을 잡고서 우리 두 사람 사이에서 걸어갔다. 무덤으로 가는 도중에 말입니다. 분에 넘치는 대망이라도 품고 있지 않다면 결코 거쳐가기 싫은 이정표 몇 개가 있기 마련이지요. 저의 덧없는 인생에 있어서는 고등법원 형무소가 바로 그것이죠. 아, 미코버 씨, 아주 기운이 없어지셨군요. 트레들스가 말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법을 싫어하는 생각을 품었기 때문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저 자신도 법률가니까요. 미코버 씨는 한마디의 대답도 하지 않았다.
우리의 친구인 히프는 잘 있나요, 미코버 씨? 나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말했다. 여보세요, 코퍼필드 씨. 미코버 씨는 갑자기 흥분한 상태로 대답했다. 제 직장의 주인을 여러분의 친구인 것처럼 안부를 묻는다면 저는 매우 섭섭하게 생각하며 또 그를 제 친구인 것처럼 안부를 묻는다면 전 비웃겠습니다. 어떤 자격으로 제 주인의 안부를 물으시든 간에 참으로 죄송스러우나 저의 대답은 다음과 같이 못 박아두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의 건강 상태가 어떻든 간에 그 사람의 용모는 악마와 같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여우와 같다고 말입니다. 제 직업상의 자격이 있어 저를 절망의 극인 한계점까지 몰고 간 문제를 따지고 들어가기는 싫습니다. 내가 그토록 극심하게 그를 흥분시킨 데 대해 나는 유감의 뜻을 표했다. 물어봐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의 옛 친구인 위크필드 씨와 미스 위크필드는 안녕하신지요? 미스 위크필드로 말하자면 미코버 씨는 얼굴을 붉히면서 말했다. 언제나 그렇듯이 하나의 표본이요 훌륭한 모범이지요. 그녀만이 비참한 생활 속에서 빛나는 별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 젊은 숙녀에 대한 나의 존경과 그녀의 사랑과 진실과 선량함에 대한 나의 헌신적인 믿음. 저를 이쪽으로 돌아서 데려가 주십시오. 미코버 씨는 말했다. 지금 저의 심정으로는 결코 그러한 이야기를 할 만한 처지가 못 됩니다. 우리 두 사람은 그를 데리고 좁은 골목으로 돌아 들어갔다. 그러자 거기서 그는 손수건을 꺼내더니 벽에 등을 기대고 섰다. 만약 내가 트레들스처럼 심각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더라면 그는 우리가 이처럼 그와 함께 있다 해도 결코 아무런 격려도 될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이것도 내 운명입니다. 진심으로 울먹이며 그러나 그러면서도 어떤 점잖은 일을 하던 옛날의 표정을 희미하게 띠면서 말했다. 여러분, 우리의 천성 중에서 보다 아름다운 감정이 나에 대한 질책이 된 것도 제 운명이라는 말씀입니다. 미스 위크필드에 대한 나의 경애는 곧 내 가슴에 많은 화살이 날아오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부디 내가 방랑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여러분께 더 좋을 것입니다. 그 벌레 같은 인간이 내 일을 2배나 빨리 해결해 줄 것이니까. 그의 그러한 소망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우리가 옆에 서 있었더니 마침내 그는 손수건을 주머니 속에 넣고 셔츠 깃을 세우고는 행여나 그 근처에서 그의 모습을 보았을지도 모를 사람의 눈을 속이기 위해 모자를 한쪽으로 아주 비스듬하게 쓴 다음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그러자 나는 하이게이트까지 가준다면 내가 기꺼이 자기를 대고모에게 소개할 것이고 거기에는 침대도 마련되어 있다고 말하고 말았다. 미코버 씨, 지금 마음속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보다 즐거운 추억담이나 나눕시다. 친구들에게 마음속에 있는 것을 털어놓으면 마음이 후련해질 것 같다면 우리에게 털어놓으세요. 우리가 들어드리지요, 미코버 씨. 트레델스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여러분께서 좋을 대로 하십시오. 미코버 씨는 대답했다. 우리가 서로 팔을 끼고 다시 걸어가고 있었는데 역마차가 막 출발하려 하고 있었으므로 도중에 어려움에 부딪히지 않고 하이게이트에 도착했다. 미코버 씨는 깊은 수심에 잠겨 있었다. 그는 이따금씩 멋을 부려보려고 노래를 흥얼거리기도 했으나 모자가 지나치게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셔츠 칼라가 눈까지 치켜 올려져 있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그가 다시 깊은 우울감에 빠져들었다는 인상을 더 강하게 했을 뿐이었다. 도라의 몸이 불편했기 때문에 우리는 내 집보다 대고모 집으로 갔다. 사람을 보내서 대고모를 모셔오자 대고모는 정중하게 미코버 씨를 맞이했다. 미코버 씨는 대고모 손에 키스하고 나서
창가로 물러가 손수건을 꺼내 들고는 혼자 마음속으로 고민하는 기색이었다. 딕시도 집에 있었다. 그는 선천적으로 마음이 불안해 보이는 사람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나 지나치게 동정적이었고 또 그러한 사람을 알아보는데도 굉장히 빨랐기 때문에 5분 동안에 적어도 67번은 미코버 씨와 악수를 했다. 고민에 쌓여있는 미코버 씨로서는 생면부지인 사람으로부터 이러한 온정을 받게 되자 감동된 나머지 그는 악수를 할 때마다 이거 황송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하곤 했다. 그런데 그 말이 딕시를 무척 기쁘게 해주었기 때문에 앞서서 했던 것보다 한층 더 힘차게 다시 손을 흔들어댔다. 이분의 친절로 말하자면 미코버 씨가 대고모를 보고 말했다. 부인, 조금 상스러운 우리나라의 국기, 권투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해 주신다면 저를 완전히 마룻바닥에 뉘었습니다. 곤혹스러움과 불안이 뒤얽힌 복잡한 짐을 진 채 발버둥치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러한 환대가 진정 괴로운 시련입니다. 내 친구 딕씨는 대고모는 자랑스럽게 대꾸했다.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선생. 딕씨가 또 악수를 했으므로 선생의 진절에 대해서는 전 오직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 기분은 어떠신지요? 딕씨가 아주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별로 신통치 않습니다. 미코버 씨가 한숨을 쉬며 말한다. 기운을 내셔야겠습니다. 딕씨가 말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편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미코버 씨는 이러한 친절의 말을 듣고 또 딕씨가 또다시 자기 손을 잡고 악수한 것을 알게 되자 완전히 압도당하고 말았다. 인간 생활의 다양한 파노라마 속에서 때로는 오아시스를 만나게 되는 것이 저의 운명이었습니다만 지금처럼 이렇게 시원하고 용솟 넘쳐나오는 오아시스를 만난 것은 처음입니다. 다른 때 같으면 이런 광경을 보고 재미있다고 생각했을 것이지만 나는 지금 모두의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하다는 것을 느꼈고 또 미코버 씨가 뭔가 자기 마음속을 분명히 드러내 보이고 싶다는 기분과 정반대로 아무것도 마음속을 드러내 보이고 싶지 않은 망설임 속에서 마음의 동요를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보고 완전히 흥분하고 말았다. 트르델스는 눈을 크게 뜨고 여느 때보다 더 빳빳하게 머리칼을 곤두세우고서 의자 모서리에 걸터앉아 한마디 말도 하려 들지 않은 채 마룻바닥과 미코버 씨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대고모도 이 새 손님에게 더없이 날카로운 관찰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우리 두 사람 어느 쪽보다도 훌륭한 재치를 갖고 있었다. 그 까닭은 대고모는 그가 좋아하건 싫어하건 그를 대화 속에 끌어들여 그로 하여금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미코버 씨는 트로트와는 오랜 친구 사이라지요. 대고모는 말했다. 진작 뵙게 됐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부인, 미코버 씨가 대꾸했다. 정말 진작 배울 수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저도 언제나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은 몰락한 사람은 아니었으니까요. 부인과 가족들은 모두 무고하시겠지요. 미코버 씨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모두 잘 있습니다, 부인. 잠시 후 그는 자포자기한 듯이 말했다. 따돌림을 받은 자, 의지할 곳 없는 자의 처지로서는 말입니다. 맙소사.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대고모는 느닷없이 말했다. 부인, 저희 집 살림살이는 위기일발의 상태에 있습니다. 제 고용주가. 미코버 씨는 화가 치민다는 듯이 말을 잠시 끊고 그가 펀치줄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다른 모든 기구와 함께 내 지시로 그의 앞에 갖다 놓은 레몬의 껍질을 벗기기 시작했다.
선생이 고용주가요? 덱시는 이야기의 실마리를 깨우쳐 주려고 그의 한쪽 팔을 꾹꾹 찔렀다. 고맙습니다, 선생. 미코버 씨는 응답했다. 말씀을 들으니 생각이 납니다. 두 사람은 또 악수했다. 부인, 제 고용주인 히프 씨가 언젠가 한번 생색을 내며 제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즉, 만약 제가 자기에게 고용되어 급료라도 받지 못했다면 아마 칼날을 집어삼키면서 이 근처를 떠돌아다니는 협작꾼이 됐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럴 일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자식놈들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몸을 비틀며 고개를 하고 손풍금을 치고 저는 그 애들의 어색한 재주를 돕는 신세가 될 것만 같습니다. 미코바 씨는 아무렇게나 하면서도 잽싼 솜씨로 칼을 휘두르면서 그러한 재주도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 부릴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더니 다시 열심히 껍질을 벗겼다. 대고문은 늘 자기 곁에 놓아두는 조그마한 둥근 탁자 위에 한쪽 발꿈치를 기대고 주의 깊게 그를 바라다 본다. 그는 레몬 껍질을 주전자 속에 집어넣기도 하고 사탕을 담배 쟁반에 놓는가 하면 술을 빈 병에 붓기도 했다. 대담하게 촛대에서 끓는 촛농을 부으려고 하는 따위가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행동이었다. 나는 위기가 눈앞에 닥친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드디어 몰아닥친 것이었다. 그는 갖고 있던 것과 모든 도구를 한데 뒤섞어 시끄럽게 서로 맞부닥뜨리며 의자에서 일어나 손수건을 꺼내더니 왈칵 울음을 터뜨렸다. 미코버 씨, 나는 말했다. 어찌된 일입니까? 제발 말해주세요. 당신은 지금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지금 제 심경이 이 모양인 것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둘러싸여 있기 때문이죠. 어찌된 일이냐고요, 여러분. 아무 일도 아닐까요? 문제는 악한이죠. 기만, 사기, 음모가 문제죠. 이 모든 악질적인 것을 모두 합친 극악무도한 이름은 히프입니다. 대고모가 손뼉을 탁 치는 바람에 우리는 모두 정신 나간 사람처럼 벌떡 일어섰다. 투쟁은 끝났습니다. 미코버 씨는 손수건을 날리며 맹렬하게 몸짓 손짓을 하고 두 팔을 휘둘러가면서 말했다. 저는 더는 이런 생활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 인생을 제법 즐거운 것이 되게 하는 모든 것과는 단절된 비참한 인간입니다. 전 여태까지 그 극악무도한 악한에게 고용, 감금된 신세였습니다. 제게 제 철을 돌려주십시오. 가족을 돌려주세요. 지금 제가 신고 있는 신을 신고 걸어다니는 그 어리고 불쌍한 녀석을 이 미코버가 대신하게 해주십시오. 내 평생 이렇게 흥분한 사람을 본 일이 없다. 나는 그를 진정시키려 했으나 그는 점점 더 흥분할 뿐 단 한마디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이제 저는 누구와도 악수를 하지 않겠어요. 미코버 씨는 숨을 헐떡이며 씩씩거리기도 하고 훌쩍훌쩍 울기도 하다가 마침내 말했다. 내가 저 뱀 같은 악당의 히프를 가루로 만들어서 날려보내기까지는 저는 누구의 환대도 받지 않겠어요. 저 악당 히프의 머리 위에 베수비오 화산을 폭발시킬 때까지는 이 지붕 밑에서는 음식, 특히 번체주까지도 목이 막히게 합니다. 그 이전에 사기꾼이오 거짓말쟁이
히프의 머리에서 누나를 빼내기 전에는 저는 누구와도 사귀지 않겠어요. 그리고 말도 않을 것이며 어디에서도 살지 않을 것입니다. 위선자요, 위증자, 히프를 박살낼 때까지는. 나는 미코버 씨가 그 자리에서 죽지나 않을까 걱정됐다. 그가 알아들을 수도 없는 이런 말을 하며 몸부림치다가 히프란 이름이 나올 때가 된 것을 깨달을 때마다 그 이름을 향해 미친 듯이 돌진하다가 불가사의할 정도로 격렬하게 그 이름을 내뱉는 그의 태도는 정말 소름이 끼칠 지경이었다. 영락없이 임종에 이른 사람과도 같았다. 나는 그를 도우려 했으나 그는 손을 내저으면서 누구의 말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안 돼요, 커퍼필드 씨. 어떠한 교섭도 안 됩니다. 미스 위크필드가 대합다. 히프로부터 받은 피해로부터 회복될 때까지는. 이 히프라는 말이 나오는 것을 느낄 때 그에게 불어넣어진 놀라운 정력이 없었더라면 그는 아마 말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예외 없이 전 세계로부터 절대 비밀을 다음 주 오늘 아침 식사 시간에 대고모님을 포함하여 그리고 지극히 친절하신 여러분을 캔터베리의 그 호텔로 모신 자리에서 저와 제가 올드랭 쌓인 석별을 합창하고 그리고 히프놈의 악행을 폭로하겠습니다. 더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 설득도 듣지 않겠습니다. 떠나겠습니다. 아무래도 함께 있을 수 없으니까. 지옥으로 떨어진 히프의 뒤를 쫓아 떠나겠습니다. 그를 여기까지 끌고 온 마법의 주문 같은 말을 마지막으로 다시 되풀이하고는 미코버 씨가 밖으로 뛰쳐나가 버려. 우리는 흥분과 희망과 놀라움이 뒤섞인 심경이 되어버려서 결국 그 자신과 비슷한 심정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판국에서도 미코버 씨의 편지를 쓰려 하는 열망은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강렬한 것이었다. 그 까닭은 우리가 아직도 흥분과 기대와 놀라움 속에 있는데 이웃 주막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목가적인 시정이 넘치는 편지 한 통이 내게 전해졌기 때문이다. 그는 그 편지를 쓰려고 거기에 들렀던 것이다. 친전, 특히 극비사항입니다. 베개, 저희 흥분에 대해서 귀하께서 대고모님께 사과 말씀을 전해주시기 바라나이다. 오랫동안 억눌려온 화산의 폭발은 붓으로 묘사하기보다는 마음속에 품어두는 편이 더 쉬운 가슴속 분민의 결과였습니다. 트위드 강 너머에서 자라난 그 부르의 징세간의 그 유명한 가락, 그 가락으로 제 처와 제가 기화와 합창한 일이 있는 캔터베리의 그 호텔에서 다음 주 오늘 아침에 만나 뵙기로 한 약속은 상당히 명료하게 전달한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 의무가 이행되고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저도 저의 동료의 얼굴을 대할 수 있는 길이며 그렇게 되면 저는 만인의 그 안식처에 맡겨지기를 바랄 뿐이오며 거기에는 제각기 그 비좁은 잠자리에 누워 이 마을의 선조들이 조용히 잠든 이라는 한마디에 그리고 묘비명에는 단지 한 줄 윌킨스 미코버. 제50장 페고티 씨의 꿈 결실을 맺다. 그런데 우리가 템스 강변에서 마르다와 만난 이후 몇 달이 지났다. 그 후 나는 그녀를 만나지 못했지만 그녀는 페고티 씨와 몇 차례 서신을 주고받았다. 그녀가 열성적으로 관여를 했는데도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 솔직하게 말해서 에밀리가 돌아오리라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점차 절망을 느끼기 시작했으며 그녀가 죽었다는 확신으로 점점 빠져들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페고티 씨의 신념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고 그의 인내심은 지칠 줄 몰랐다. 그의 신념에는 종교적인 데가 있었고
또 그 신념의 닻이 그의 아름다운 천성의 바닷속 가장 정결한 곳에 내려져 있다는 것이 애절하게 나타나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나의 존경심은 드높아 갔다. 그의 확신은 부질없이 희망하고 있을 뿐 별달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미적지근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굽힐 줄 모르는 행동인이었고 그가 도움을 바라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그는 충실하게 자기 자신의 본분을 다함으로써 스스로를 도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미스 다틀이 나를 도우려고 내게 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는 배를 타고 나폴리까지 갔다 오기도 했다. 도라는 가끔 그와 만났으며 그를 아주 좋아하게 되었다. 때때로 황혼이 짙어갈 무렵 그가 나와 이야기를 하려고 찾아오면 우리들이는 함께 여기저기를 천천히 거닐면서 나는 그가 뜰에서 파이프 담배를 피우도록 권하곤 했다. 그런데 그럴 때면 그의 그 황폐한 집 모습과 불이 타오르고 그 집 주변에 바람이 윙윙거리던 저녁 같은 때에 내 어린 눈에 곧잘 비치던 그 아늑한 모습이 내 마음속에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것이었다. 어느 날 저녁 그가 찾아와서 간밤에 마르다가 제 하숙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밖으로 나갔더니 그녀는 다시 만날 때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런던을 떠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하더라는 말을 내게 해주었다. 그 이유를 말하던가요? 내가 물었다. 물어봤지요, 데이비드 오련님. 그러나 여느 때처럼 두서너 마디밖에는 말하지 않고 제 언약을 듣고 나서는 가버렸지요. 언제 다시 자기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하던가요? 그것도 물어봤지요. 그러나 그건 자기가 말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신랏 같은 희망으로 그에게 용기를 주는 일은 오랫동안 조심해왔기 때문에 이번 소식에 대해서도 머지않아 그녀를 만나게 되리라는 생각 외에는 별다른 의견을 말하지 않았다. 그 후 약 2주일쯤 지난 어느 날 저녁 나는 홀로 뜰을 거닐고 있었다. 그날은 미코버 씨의 집행유예가 2주일째 되는 날이었다. 종일 비가 내리고 무성한 나뭇잎들은 비에 젖어 무겁게 늘어져 있었다. 그러다가 하늘은 아직 어두웠으나 비가 그치고 새들이 노래하고 있었다. 내가 뜰 안을 거닐고 있고 황혼이 내 주위에 다가오기 시작하자 갑자기 새들이 지저귀는 작은 소리가 그치고 이따금씩 나뭇가지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이외에는 가장 가벼운 나뭇가지 끝의 바람소리도 잠잠해질 무렵 시골의 저녁에서만 볼 수 있는 특이한 정적이 덮여 있었다.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다가 우연히 눈을 한길 쪽으로 돌리자 맞은편에 초라한 외투를 걸친 사람의 모습이 보였다. 그 사람은 내가 있는 쪽으로 열심히 몸을 구부리고 손짓을 하며 부르고 있었다. 마르다. 저와 함께 가주실 수 있겠어요? 그녀는 흥분된 기옛말로 물었다. 제가 그분한테 갔다 왔는데 그분은 집에 계시지 않았어요. 그분은 곧 돌아오실 거라고 하더군요. 그분에게 알려드릴 것이 있어요. 지금 가주실 수 있겠어요? 내 대답은 당장 대문 밖으로 나가는 것이었다. 그녀는 나에게 황급히 손짓을 하고 런던 쪽을 돌아다보는 것이었는데 그녀의 옷에도 나타나 있듯이 런던 쪽에서 급히 걸어온 모양이었다. 런던이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냐고 나는 그녀에게 물어보았다. 그녀가 몸짓으로 그렇다는 신용을 해보였기 때문에 때마침 옆을 지나가는 빈마차를 세워 올라탔다. 마부에게 어디로 가자고 할 것이냐고 그녀에게 물었더니 골든스퀘어 근처 어디든 좋아요. 그리고 빨리요. 그러고는 이젠 한마디 할 기력도 없다는 듯이 마차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그러곤 사이를 두고 창밖을 한 번씩 흘깃하곤 했으나 그 밖에는 처음과 똑같았다.
우리는 그녀가 앞서 말한 골든스퀘어로 들어가는 한 입구에서 내렸으나 마차를 다시 써야 할 경우가 생길지도 몰라서 그대로 대기시켜 놓았다. 한 손으로 내 팔을 잡고 어두컴컴한 어떤 거리로 나를 급히 끌고 갔는데 그곳의 집들은 한때는 상당한 주택들이었지만 오래전부터 방을 빌려주는 초라한 하숙으로 전락해버린 것들이었다. 그녀는 어느 한 집의 열린 문 안으로 들어서더니 잡고 있던 내 팔을 놓고 거리 쪽으로 갈림길처럼 되어 있는 공동 계단을 자기를 따라 계속 올라오라고 내게 손짓했다. 그 집에는 거주자들이 우글거렸다. 우리 두 사람이 올라가자 방마다 문이 열리고 사람들의 고개가 내밀어졌고 계단에서 내려오는 다른 사람들과 스치기도 했다. 우리가 이 집에 들어오기 전에 밖에서 한 번 위를 쳐다봤을 때 아낙네들과 아이들이 화분 너머 창가에 축 늘어진 채로 기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우리가 그들의 호기심을 끌었던 모양이었다. 문 밖으로 고개를 내민 것은 주로 구경꾼들이었기 때문이다. 그 계단에는 무슨 검은 목재에 육중한 손잡이가 달려있고 넓은 굽돌이 널빤지가 끼워져 있다. 문 위에는 과일과 꽃의 조각물로 장식된 처마 박공이 있고 창문 안에는 폭이 넓은 의자가 있다. 그러나 과거에 이 모든 화려했던 자취도 비참하게 썩어서 녹슬고 더럽고 습기 찼으며 세월이 마루청을 약하게 만들어서 여러 곳이 탈이 나고 위험하기까지 했다. 흔한 육성으로 그 값비싼 오래된 목재 세곡물들을 여기저기 수리해서 점점 쇠약해가는 몸에 새로운 피를 수혈해 보려는 어떤 시도가 있었으나 그것은 몰락한 늙은 귀족이 평문 거지와 결혼한 꼴이어서 영편이 모두 이 어울리지 않는 연분을 외면하고 있었다. 계단 위에 뒷창문 몇 개는 컴컴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막혀 있었다. 나머지 창문에도 유리는 거의 없었으며 찌그러져가는 창틀을 통해서 나쁜 공기가 늘 들어와선 절대로 다시 나가지 않을 것 같이 보였으며 또 역시 유리가 없는 다른 창문을 통해서는 비슷한 상태의 집들이 들여다 보였고 현기증이 날 것 같은 기분으로 비참한 뜰을 내려다 보았더니 그 뜰은 이 큰 주택의 공동 쓰레기장이 되어 있었다. 우리 두 사람은 이 집의 맨 위층까지 올라갔다. 가는 도중에 두세 번 희미한 불빛 속에서 스커트 차림의 여자 모습이 우리 앞에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고 나는 생각했다. 우리와 지붕 사이의 마지막 계단을 올라가려고 돌아서자 그 스커트 차림의 모습이 어떤 문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는 것이 똑바로 보였다. 이어 그 여자는 문의 손잡이를 돌리더니 안으로 들어갔다.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마르다가 속삭였다. 저 여자가 내 방으로 들어갔어요. 난 저 여자를 몰라요. 나는 그녀를 알고 있었다. 그녀가 미스 다틀이라는 것을 알고 무척 놀랐다. 나는 몇 마디 말로 내가 전에 만난 적이 있는 여자라는 뜻을 그녀에게 전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는 알아들을 수가 없었지만 방 안에서 여자 소리가 들려왔다. 마르다는 놀란 표정으로 아까와 같은 동작을 되풀이한 다음 살며시 나를 계단으로 데리고 올라가더니 자물쇠도 없어 보이는 뒷문을 밀어서 열고 지붕 천장이 비스듬히 경사진 다락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이 방과 그녀가 자기 방이라고 부른 그 방 사이에는 약간 열려있는 문이 왕래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계단으로 올라오는 바람에 숨이 차서 우리는 걸음을 멈추었는데 그녀는 자기의 한 손을 내 입술에 살짝 갖다 댔다. 건너편 방은 상당히 큰 방이라는 것과 거기에는 침대가 하나 놓여 있고 벽에는 평범한 배 그림 몇 폭이 걸려 있는 것만이 보일 뿐이었다. 미스타틀은 보이지 않았고 또 우리가 들었던 말소리의 주인공도 보이지 않았다. 얼마 동안 주인은 고요했다. 마르다는 여전히 한 손을 내 입술에 댄 채 또 한 손은 올려서 귀를 기울이는 신용을 하고 있었다. 저라고요? 조용한 목소리가 대답했다.
그 목소리를 듣자 전신이 오싹했다. 에밀리의 목소리였기 때문에. 그래요. 미스타틀이 대꾸했다. 난 당신을 만나러 온 거요. 큰 잘못을 저지른 그 얼굴이 부끄럽지 않나요? 그녀의 단호하고 가차없는 증오에 찬 어조, 분노를 억누르고 있는 그 말투는 지금 그녀가 밝은 곳에 서 있기라도 하는 것처럼 내 눈앞에 그녀의 모습을 드러나게 했다. 번쩍이는 그 검은 눈동자와 그녀의 입술을 가로질러 흰 자국이 남은 흉터가 말할 때마다 덜덜 떨리고 있는 것이 보였다. 난 보러 온 거요. 제임스 스티어포스가 좋아하는 사람을 말이에요. 남자와 도망을 쳤기 때문에 자기 고향에 정말 못난 사람들의 입이 오르내리고 있는 아가씨를 말이에요. 그런 인간이 어떻게 생겼나 알고 싶어서요. 모욕적인 언사를 뒤집어 쓴 그 불행한 아가씨가 문 쪽으로 달려갔기 때문에 욕설을 퍼붓던 자가 재빨리 그 아가씨의 앞을 가로막기라도 하는 것처럼 옷자락에 맞닿는 소리가 났다. 그러고 나서 얼마 동안 침묵이 뒤따랐다. 미스 다틀은 이를 악물고 발을 구르며 다시 말했다. 거기 있어. 그렇지 않으면 이 집과 온 동네에 네 소문을 퍼뜨리고 다닐 테야. 네가 나를 피해 달아나려고 한다면 머리채를 잡든지 돌이라도 던져서 널 붙잡겠어. 내 귀에 들려온 대답은 겁에 질려서 중얼거리는 소리뿐이었다. 침묵이 계속되었다. 나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다. 이 대화를 끝내주고 싶은 생각은 간절했지만 나는 거기에 나설 자격이 없었다. 에밀리를 만나서 그녀를 구해줄 사람은 오직 페고트 씨뿐이었다. 그는 결코 오지 않는 것일까? 로사 다틀은 경멸하듯이 웃으며 말했다. 이렇게 연약하고 수줍은 체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에 속아 넘어가다니. 그 사람 참 가엾기도 하지.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에밀리는 말했다. 당신이 누구시든 저의 내력을 알고 계실 테니까 제발 부탁입니다. 저를 살려주세요. 당신도 구원을 받고 싶으시다면. 뭐? 구원을 받고 싶으시다면이라고? 아니, 내가 너와 무슨 공통점이라도 있단 말이야? 우리가 여자라는 것 말곤 아무것도 없지요. 이렇게 평판이 나쁜 사람으로부터 그런 엄청난 요구를 받게 되니 설사 내 가슴 속에 너에 대한 멸시와 혐오감 이외에 다른 감정이 있다 하더라도 네 요구 때문에 그 감정이 꽁꽁 얼어붙게 될 거야. 우리는 같은 여자라고. 넌 명예로운 여자로구나. 전 그런 말을 들어 마땅하죠. 하지만 그것은 무서운 일이에요. 보세요. 제가 받은 고통이 얼마나 컸으며 그리고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생각해 주세요. 마르다, 돌아와줘요. 집으로. 미스 다틀은 문에서 보이는 곳에 놓여있는 의자에 앉아 에밀리가 자기 앞 방바닥에 웅크리고 있는 것인지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눈물 따위로 내 마음을 움직여볼 생각인가? 그건 네 미소로 날 매혹하려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무 소용없어. 이 돈에 팔린 노예야. 제발 자비를 베푸시기 바랍니다. 제발 저를 동정해 주세요. 그러시지 않으면 전 아마 미쳐서 죽을 것입니다. 그래봐야 네가 지은 죄에 대해서 큰 참회가 될 것도 없어. 로사 다틀은 말한다. 넌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있니? 네가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그 가정을 생각해 본 적이 있어? 밤이고 낮이고 그것을 생각 안 한 적이 있겠습니까? 자나깨나
그 집이 제 눈앞에 없었던 적이 단 1분이라도 있었겠습니까? 제가 그 집에 등을 돌려버렸던 지난 그 시절과 꼭 마찬가지로. 집, 집. 그립고 그리운 아저씨. 제가 악에 물든 그 당시 저에 대한 사랑을 생각하고 얼마나 괴로워했었는지 아저씨께서 알아주실 수 있었다면, 아무리 저를 사랑하셨다 해도 그렇게 끊임없이 당신의 사랑을 절대로 제게 표시하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 일생에 단 한 번쯤이라도 제게 화를 내셨을 겁니다. 그렇게만 해주셨더라도 제겐 얼마간의 위안이 되었을 거예요. 에밀리는 로사다틀의 옷자락을 잡고 애원하다가 의자에 앉아있는 그 오만한 모습 앞에 엎드리고 말았다. 로사다틀은 동상처럼 꼿꼿한 자세로 에밀리를 내려다보며 앉아있었다. 이 지렁이 같은 한심한 인간, 너희 집이라고? 내가 네 집 따위를 조금이라도 염두에 두고 있는 줄 아니? 넌 너희 집 상품의 일부에 불과한 거야. 그러니까 넌 너희 집 사람들이 취급하는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사고 팔라고 한 거야. 그렇지 않아요. 저에 대해서는 무슨 말씀을 하셔도 좋아요. 그러나 당신만큼 존경할 만한 저희 집 식구들에게 제가 저지른 행동 이상의 치욕과 창피를 씌우진 말아주세요. 난 그분의 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집 말이야. 바로 너는 귀부인은 어머니와 신사인 그 아들 사이를 갈라놓은 원흉이고 한여로도 써주지 않을 그런 집안에다 슬픔을 안겨준 장본인이고 분노와 한탄 그리고 비난을 가져다준 장본인이야. 물가에서 주워다가 한동안은 소중히 여겨졌지만 그 후 다시 본래의 장소로 되던져진 이 더러운 계집.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이가 처음 제게 오셨을 땐 제게는 동트는 새벽도 없었고 무덤으로 끌려가고 있는 저를 그분이 만난 것이었어요. 다만 전 당신이나 다른 어떤 승려와도 다름없이 정숙하게 자랐으며 당신이나 이 세상 어떤 다른 승려라도 결혼할 수 있는 훌륭한 남성의 아내가 되려고 하고 있었어요. 당신이 그분 댁에 살고 계셔서 그분을 잘 알고 계신다면 연약하고 허영된 한 소녀에 대한 그분의 힘이 얼마나 한가 잘 아실 거예요. 그분이 나를 속이기 위해서 온갖 힘을 다 기울였다는 것과 전 그분을 믿고 의지했으며 그분을 사랑했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로사다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뒷걸음질을 치더니 분노로 일그러지고 침울해진 험악한 얼굴로 에밀리를 때리려고 달려드는 바람에 하마터면 나는 그들 사이에 뛰어들 뻔했다. 네가 그분을 사랑한다고 네가? 그녀는 주먹을 불끈 쥐고 떨면서 말했다. 에밀리가 몸을 움츠려서 내게는 보이지 않게 되었다. 아무 대답도 없었다. 내게 그따위 말을 짓거려. 그 더러운 입술로. 어째서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매질하지 않는 것인지. 내가 그렇게 하도록 명령만 내릴 수 있다면 이런 계집애는 때려 죽이게 했을 텐데. 아주 천천히 미스다틀 웃음을 터뜨리더니 에밀리가 신과 인간들에 대한 치욕의 구경거리라도 되는 것처럼 한 손으로 그녀를 가리켰다. 내가 여기 온 것은 내가 맨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너 같은 것이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보고 싶었던 거야. 나는 호기심에 차 있었어. 이젠 소원이 풀렸어. 또 넌 서둘러 너를 기다리고 있는, 그리고 네 돈으로 위안을 줄 식구들 속에 몸을 숨기는 것이 좋을 거라고. 너에게 일려주려고 온 거야. 돈이 다 없어지면 넌 또 믿을 수도 의지할 수도 사랑할 수도 있는 거야. 난 너라는 인간을 수명이 다 된 깨진 장난감, 값없는 금장 세부치로만 생각했었지.
그런데 넌 진짜 금, 진정한 숙녀, 사랑과 진실이 가득 찬 신선한 마음을 가지고서도 사나이에게 학대받은 순진한 여자라는 것을 알았으니까. 넌 정말 그렇게 보였고 또 그렇게 보인다고 해야만 네 이야기와도 맞아 들어가니까. 나 할 말이 몇 마디 더 있어. 난 말로 하는 것은 실천에 옮길 테니까. 이 요귀야. 난 입 밖에 낸 말은 실천한단 말이야. 그녀의 분노가 한순간 그녀를 다시 사로잡았으나 그것은 경련처럼 얼굴을 스쳐가고 미소를 띠고 있었다. 몸을 감추란 말이야. 집이 아니더라도 어디든 말이야.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어떤 생활 속에, 아니면 어떤 까닭 모르는 죽음 속에서라면 더 좋겠지만 네 그 사랑하는 가슴이 찢어지지 않고는 잠잠해지는 길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 이상한 일이지만 그런 좋은 방법이 있다는 말을 나는 들은 적이 있지. 쉽게 그 방법을 찾을 것으로 나는 믿고 있어. 에밀리의 나지막하게 말하는 소리가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다. 그녀는 말을 멈추고 그것이 무슨 음악인 것처럼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아마도 내 성질이 묘한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로사다틀은 말을 계속했다. 난 네가 마시고 있는 공기 속에선 마음껏 숨을 쉴 수가 없어. 병에 걸릴 것 같단 말이야. 그래서 네 공기를 맑게 해주려는 거야. 만일 네가 내일도 여기에 살고 있다면 난 내 일신의 이야기와 네 품행을 이 공동 계단 위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다니겠어. 이 공동주택에도 점잖은 부인네들이 살고 있다고 있으니까. 너 같은 명수가 그 부인네들 틈에 숨어 있다는 것은 해석한 일이야. 또 네가 여기를 떠나서 어떤 신분으로서나 다른 곳에 은신처를 구해 산다고 해도 내가 네 숨은 곳을 알아내는 날에는 같은 식으로 폭로하겠어. 얼마 전까지도 네 솜씨에 놀아나던 한 신사의 도움이 있으니 그런 것쯤은 충분히 해낼 수 있단 말이야. 그 사람은 절대로 안 올 것인가? 나는 얼마 동안이나 더 참고 기다려야 한단 말인가? 얼마 동안이나 더 참고 기다릴 수 있을까? 저는... 에밀리는 아무리 매정한 마음이라도 감동시킬 것 같은 어조로 말했지만 로사다틀의 미소에는 아무런 용서의 빛도 보이지 않았다. 난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느냐고? 넌 자신의 회상 속에서나 즐겁게 살라고. 제임스 스티어포스의 사랑의 추억에 네 일생을 바치기나 해. 그분은 너를 자기 하인의 아내로 삼으려 했잖니? 만일 어떻게라도 할 수가 없다면 죽는 게 나아. 죽음이나 절망에도 나갈 문과 쓰레기장은 있으니 그중 하나를 찾아 하늘나라로 날아가 버려. 그때 계단으로 올라오는 먼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알았다. 틀림없었다. 그것은 발자국 소리였다. 이렇게 고마울 수가. 하지만 명심해도. 그녀는 방에서 나가려고 다른 문을 열면서 천천히 그리고 준엄한 어조로 말을 덧붙였다. 넌 내 손이 전혀 닿지 않는 곳으로 사라져버리든지 너의 그 가면을 벗어버리지 않는 한 나는 내가 갖고 있는 몇 가지 이유와 지금 내가 품고 있는 증오심 때문에 널 내동댕이 치기로 결심했어. 바로 이곳이 내가 꼭 해두어야 할 말이며 나는 내가 말한 것은 꼭 실천한단 말이야. 계단으로 올라오는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내려가던 그녀와 스치면서 방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아저씨! 절규하듯 떠들이는 소리가 끊어졌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방 안을 들여다보니 그가 정신을 잃은 에밀리를 안고 있다. 그는 잠시 에밀리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다가 그녀에게 입맞추려고 몸을 굽히고 그 얼굴 위에 손수건을 폈다. 아,
어쩌면 그렇게도 다정스럽게. 데이빗 도련님. 그는 손수건으로 그녀의 얼굴을 덮고 나서 나직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 꿈이 실현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의 방법으로 사랑하는 아이와 저를 만나게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하면서 그는 에밀리를 두 팔로 안고 손수건으로 덮은 얼굴을 자기 가슴에 붙여 힘주어 꼭 안고 꼼짝도 않고 의식을 잃고 있는 그녀를 계단 아래로 데리고 갔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들려드립니다. 찰스 딩키스 장편소설 데이비드 코퍼필드 48장 가정, 49장 수수께끼, 50장 페고티 씨의 꿈 결실을 맺다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잘 됐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찾아 헤맨 끝에 결국에 돌고 돌아 제자리로 온 에밀리를 만났습니다. 많은 상처로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사랑해주는 사람들 품으로 돌아온 뒤에 마음의 안식을 얻는 건 굉장히 소중한 기적 같은 일이죠. 또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댓글에 남겨주신 여러 댓글들 중에서 지금 이 시대에 사는 건 참 행복한 일이네요. 하녀는 없지만 식기, 세탁기, 청소기가 있는 요즘 세상에 산다는 건 정말 운이 좋은 것 같다고 남겨주신 아주 현실적이면서 이 작품을 정말 재미있게 감상해 주시는 댓글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긴 대하소설 함께 해주시는 우리 찐 애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낭독하는 저는 제가 좋아서 낭독을 하지만 그래도 요즘에는 들어주시는 분들이 많고 또 들어주시면서 이렇게 댓글로 소통해 주시는 분들이 늘어갈수록 제가 더 신이 납니다. 더 기뻐서 행복하게 낭독하고 이렇게 편집 작업까지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13부 51장에서 다시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낭독자 이름이었습니다.